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정상회의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예. 한편 일본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의 오염수 공방도 재점화한 모습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윤 대통령이 조금 전에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미 정상회의와 관련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좀 듣겠습니다. 네,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 역대 최초, 역사상 최초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국빈 방문과 캠프 데이비드 방문을 한 세계 유일한 국가 정상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부터가 상징적 의미 상당히 남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모든 대통령들이 민주당 출신이건 저희 국민의힘 출신이건 한미동맹 강화라던가 한미동맹이 튼튼해졌다라는 자평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다르게 명확하게 국빈 방문이나 캠프 데이비드 방문처럼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 정상들이 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의전을 받는 것으로 저는 이게 물증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데요. 물증을 좀 보여줘야 진짜 한미동맹 강화라던가 튼튼한 동맹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빈 방문 한번 못 해보고 한미동맹 강화되었다고 말하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한미일 단독 정상회담의 의미도 있지만 그 축을 이루는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화되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고요. 사실 지금 우선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도 고조되고 있어서 외교 안보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발표된 여러 가지 원칙이나 대담 내용을 보게 되면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한미일 3국이 공조를 강화하자는 내용 등이 뚜렷하게 담겨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코로나 이후에 국제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반도체나 배터리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자는 내용이 실린 만큼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는 반도체 투자 금지 등 여러 가지 압박 조치를 취해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점진적으로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계속해서 점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내용들이 이 캠프 데이비드 성명서에 다 실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게는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스포트라이트만큼 한국의 국익이 이번 회담에서도 반영됐는가라고 질문하면 저는 그렇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3국의 국익은 다 달라요.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일이고 일본 입장에서는 한일과의 과거사를 청산하고 그리고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국익이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북핵을 억제하고 그리고 그 여러 강국들 사이에 있는 한반도에서도 다른 나라들과 경제적 교류를 잘 이어가는 국익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사실 한국 입장에서 북한의 핵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계속 개선하려고 했던 것은 유엔의 상임이사국으로서 러시아와 중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실은 북핵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인데 이번에 완전히 중국과 척을 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는 경제 교류 측면에서도 사실 중국과의 교류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면에서도 중국을 되게 구체적으로 좀 자극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분명 미국과 일본은 무언가를 얻었는데 한국은 국가적 측면에서 얻고 온 것은 없이 되려 잃고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회담이었습니다. 예, 두 분께서 의견 주셨는데요. 여야 양당의 수석 대변인 역시 주말간에 이번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극명하게 엇갈리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듣고 오시죠. 한미일 정상회의는 위기를 도전으로 다시 도전을 기회로 맞으며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위협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최우선이기에 강력한 안보 협력은 아주 시적절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외교적 노력이 빚은 이번 성과를 두고도 퍼주기식 운운하며 확인되지 않는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민주당의 모습은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준군사 동맹으로 얻은 우리의 국익은 무엇입니까? 일본을 끌어들여 안보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한반도 위기가 긴박하다면 사전에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일본과의 준군사 동맹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십시오. 이번 유사시 협의 의무로 어떤 이익을 챙겼는지 국민께 밝히십시오. 예, 여야 수석 대변인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님, 민주당에서는 말이죠. 국민과의 상의 없이 이뤄진 준군사 동맹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내놨습니다. 어떤 답을 해야 할까요? 일단 다른 것보다 이 우리 국가 안보와 직결된 천안함 문제로 막말을 한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여전히 이 자격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의 안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라는 지적을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하는 가장 큰 불안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북한의 도발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과 핵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징후가 여러 외신이나 국제정보기관을 통해서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핵 개발의 원흉이 누구죠? 근본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잘못된 햇볕 정책이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치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처럼 전 세계를 향해서 부도수표 남발하다가 그 수표 이제는 산산조각이 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민주당은 지금처럼 북한의 핵 도발과 이 ICBM, SLBM 도발이 상시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보탤 자격이 없는 원죄가 있는 원죄 정당인 것이고요. 저는 일본과 군사동맹이다 뭐다 하는 과격한 표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엔사를 중심으로 한미동맹과 유엔사 체제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북한을 견제하고 또 압박해 나가고 있는데 일본에는 유엔사 후방 기지가 7곳 정도가 있습니다. 네. 만약 북한이 무리한 도발을 감행하거나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는 이상 징후를 보일 때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그 JSA의 유엔사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위치한 7개 유엔사 기지에서 그 유엔사의 후방 병력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투입이 되어서 국제사회가 유엔사가 함께 이 북한과 맞서 싸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 후방 기지의 중요성 그리고 이 7곳의 유엔사 기지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도 협력이 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 특히 이 한일은 군사 정보와 관련해서 계속 교류를 해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지소미아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할 때는 비판하다가 대통령 되고 나서는 지소미아를 바로 끊지 않았어요. 이게 여러 가지 죽창가 그 시즌에 있어서야 사실상 좀 형해화됐던 것인데 그 전까지만 해도 지소미아 같은 군사 정보 협력의 중요성을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잘 알았기 때문에 유지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한미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한일 간의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또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길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보입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과연 이번 일본과의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회담을 통해서 정례로 만나기로 했다. 이런 건 나쁜 일은 아니죠. 근데 미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으로도 이번에 도모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공급망 관련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네. 근데 이번에 사실은 다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국이 구체적으로 잃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항변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반도체법 때문에 사실 한국의 반도체 기업은 중국에 향후 10년간 투자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으면 보조금을 못 받는 상황이고요. 이 문제 저희가 많이 다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얻어온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본과 관련해서도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한국 내에서는 되게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받아올 거라고 기대했지만 뭘 받아왔습니까? 이번에 광복절 날 일본의 주요 관계자들은 신사참배를 하고 왔어요. 일본 A급 전범들의 기리는 자리에 또 갔다 왔죠. 그런 걸 봤을 때 한국은 지금 얻는 게 없이 계속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만 남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 대우받는 거야. 야당 입장에서도 그것 자체가 나쁘진 않죠. 근데 정말로 얻어와야 될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좀 짚고 싶은 건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북한을 제대로 압박하기 위해서는 유엔의 공조가 필요합니다.
유엔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를 소위 설득해서 우리 편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했던 것인데 이번 과정에서 완전히 적으로 돌려버린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한 후과를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서서도 그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우려를 좀 나타내셨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대중외교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더 개선되고 있어요. 이게 그 앞에서 막 비굴하게 고개 숙이고 혼밥 먹는다고 해서 대중외교가 나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뭐 중국몬이다,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다라고 온갖 이 미사역으로 중국을 찬사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중국의 대한민국 단체 관광도 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단체 관광 가는 거 갑자기 풀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중국에서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에 보낸 인사 중에서는 가장 국가 서열이 높은 2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사례를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또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국가인데 우리가 중국과 잘 지내보겠다고 저자세를 취할 때 뭔가를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원칙을 말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할 때 오히려 대한민국을 쉽게 볼 수 없는 나라로 생각하고 제대로 된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준을 지금 이 정부에서 세워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단 한 가지만이라도 이번에 재개된 이 단체 관광 재개 같은 어떤 성과를 네. 지난 정부에서 대중외교를 통해서 얻어낸 게 뭐가 있는가. 그냥 우리만 일방적으로 저자세를 취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북한과 관련된 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여러 가지 결의나 제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건 우리가 중국에게 뭘 한다고 해도 북중러가 사실상의 삼각 동맹 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향한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헛된 희망을 가지고 중국과 러시아와 잘 지내면 이 중러 두 국가가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 그 실험 지난 정부 때 다 해봤다가 우리가 백지수표를 받아들였습니다. 똑같은 실패의 길을 답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만 이야기 드리면 예, 말씀하시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되게 당당하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런 태도로 왜 일본을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 태도로 미국과도 상의했으면 이 정도로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 참 외교 못한다는 이야기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 중국에 대해서만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과거의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설득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들으면 민주당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옛날에 미국 대사관에 그 화염병 던지던 사고관에서 못 벗어난 것 같아요. 이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좀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하자는 그 기조를 그럼 반대로 미국과 일본에는 왜 못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외교를 못한다? 물론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긍정의 이 1순위로 꼽히는 게 여타 모든 여론조사를 막론하고 외교이거든요. 예. 근데 부정은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 외교를 꼽을 때도 있지만 계속 바뀝니다. 그 이유라던 게 이제까지 추이를 보면. 그리고 뭐 저는 이 한미동맹 강화 기조와 한미일 협력 기조에서 우리가 일본에게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에게 했던 것처럼 비굴한가? 그렇지 않거든요. 이번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후속 검증을 아주 철저히 하겠다고 말을 했고 그 답변을 듣는 기시다 총리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러니까 IAEA가 오케이 했다고 끝이 아니라 후속 조치까지 철저히 챙기겠다는 이야기를 기시다 총리 면전에서 했어요. 네. 우리가 일본 가서 뭐 혼밥을 하기를 합니까? 일본과의 어떤 외교적인 경제 문제가 더 제재로 더해지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은 외무상이 그렇게 말했어요. 강제 동원은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어떤 입장이 있었습니까? 당연히 그 일본 없었지 외무상이 않습니까? 실언을 한 것이고요. 지적을 다 했어요 그때. 대통령실에서도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다라는 비판 입장이 다 나왔고 근데 어쨌든-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와서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유감을 표명하는 조치까지 저희가 전향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근데 사과를 받아내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이번 광복절 날도 사실은 신사참배를 그냥 사실상 허용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이 보기에는 굴욕 외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을 대하는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반대로 예. 중국 정부가 지금 중국에 있는 윤봉길 의사나 안중근 의사 명당 생가와 관련된 부분을 다 부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논평 하나 냅니까? 저는 공식적으로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참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총리 취임 이후에 직접 참배는 하지 않고 뭐 공물 헌납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이 일본 정치인들의 어떤 역사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 내기 위해서 우리가 일본과 계속해서 강대강 대결을 하면서 죽창가를 부르는 게 해결책이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대화와 신뢰 회복,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일본을 압박해서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해서 뭐 아직 100%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 예. 기시다 총리 입에서 어쨌든 유감스럽다는 말까지 끌어내고 네. 이렇게 점진적으로 일본을 좀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훨씬 더 제대로 된 길 아닌가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 민주당에서 자꾸 일본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하라는 그 주장을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좀 당당하라고 말하면 민주당이야말로 오히려 유구무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 바로 주제를 후쿠시마 오염수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방류가 좀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국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 설비 시찰에 나섰고요. 이제 곧 이러다가 이제 방류를 곧 하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제 보도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현재까지 지금 움직임 좀 어떻게 좀 분석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네. 유엔의 산하기구인 IAEA에서 검증을 끝낸 사안이고요. 여기에 예. 대해서 일본 정부 자체 차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IAEA의 검증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쿠시마의 분소를 차리고 계속 추가 검증,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 전문가들도 파견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별도의 기준으로 일본이 이 IAEA의 검증 결과대로 약속을 잘 지키는지 네. 혹여 실수나 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진 않는지 잘 깐깐하게 그 데이터를 모아서 우리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본 내에서 언제 뭐 방류를 결정할지 등등에 대해서는 일본의 내치와 관련된 부분이라 저희가 뭐 직접적인 예상이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IAEA의 후쿠시마 분사무소 설치 네. 그리고 대한민국 전문가들이 그곳에 자주 파견이 되어서 검증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네. 뭐 여기에 대한 감시나 검증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고요. 일단 방류가 시작되면 뭐 그 방류 인근 해역의 이 방사능과 관련된 검사뿐만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에서도 원래는 99개 정도에서 이 바닷가의 방사능을 점검하다가 이번부터는 올해부터는 200군데 이상으로 늘렸거든요. 그 결과들은 정부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네네. 실시간으로 계속 공개가 되면서 우리 국민들께 안심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입니다. 예,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후속 검증에 주력해야 할 때라는 입장을 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김민수 대변인은 이게 지금 야당 안에 있는 사법 리스크 등 때문에 국론을 분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까지 냅니다. 이 부분까지 여쭤볼게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불안은 너무 상식적인 것이어서 그것 자체가 뭐 야당의 어떤 치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저는 정말 궤변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IAEA에서 방류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했지만 그 IAEA가 검증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프스라고 하는 여가 장치에 대한 검증은 도쿄전력이 직접 했고 그리고 IAEA에게 제출한 어떤 오염수에 대한 시료도 도쿄전력이 선택했습니다. 근데 도쿄전력은 그냥 민간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2011년도에 원전 사고가 벌어졌을 때도 원전 연료가 녹았었던 것을 5년 동안 숨기고 거짓말을 했던 집단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집단이 이번엔 거짓말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혹여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제출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검증을 계속 해야 된다고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네.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면죄부만 일관되게 주고 있어서 더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4개 야당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지금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예. 그래서 유엔 특별보고관이 여기에 대한 좀 조사를 하고 결과를 내주기를 지금 요청드린 상태고요. 게다가 그런 보도까지 있었죠.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서 여당과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내년 총선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빨리 방류해달라라고 하는 요청까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지금 정부나 아니면 여당은 보통 같으면 고발 조치를 한다든가 보도정정 요청을 했을 텐데 그런 요청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정말로 이것을 그냥 정치적으로 넘어가는 데만 혈안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지금 나오고 있는 속보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요, 조금 전 해병대 수사단에 이 최상병 사망 사건 기록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조사본부는 일단 이 수사단의
관련해 사건 기록에는 실황 조사 기록이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또 수사단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을 검토한 결과 이 가운데 2명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나머지 4명은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엔 제한이 있다고 했고요. 또 다른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관련해서 추가로 들어오는 내용이 있으면 계속해서 좀 전해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일부 장외 집회도 예고를 하고 뭐 말씀하신 이제 뭐 유엔 인권위에 뭐 진정서를 제출한다든가 이제 여러 가지 좀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근데 그거 지난 한 2-3달 동안 계속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재미 못 보다가 뭐 다른 주제로 넘어갔다가 다시 또 뭐 시동을 거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민주당의 대응이나 뭐 장애 집회 이런 반응 등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안심이죠. 그런 차원에서 IAEA의 국제 검증 기준을 1차 통과했다 하더라도 네. 누차 강조한 것처럼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국 전문가 중심으로 한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가서 우리 국민들께 과학적인 수치로 안심을 시켜드리겠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일본 정부의 어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네. 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지금 한일 간의 이 신뢰가 많이 회복돼 있기 때문에 뭔가 미진한 조치가 나와도 우리가 당당하게 따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난 정부 때처럼 한일 관계가 사실상 국교 단절 수준으로 가 있었다면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뭔가 있고 우리가 검증하고 싶은 게 있어도 네. 일본 정부에게 요청해봤자 단칼에 거절당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예. 근데 지금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관계 회복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로 계속 힘을 실어주고 지켜보는 보증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공식적인 검증 요구나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불만 표출에 대해서 일본 정부도 이를 매우 심각하고 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교적 신뢰 회복이 우리 국민의 안심 차원에서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인 충고를 드리면 저희가 이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을 쓸 때 또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을 쓸 때 네. 장애 집회 참 많이 했었습니다. 네. 매주 광화문에 연단 깔아놓고 막 대표가 나와서 와 이렇게 하고 막 거기서 막 몇만 명이 와 하고 근데 총선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역대급으로 폭망해서 100몇 석 겨우 건지지 않았습니까? 이 장애 집회라는 것도 이 위기에 처한 당 대표나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게 중독이 돼요. 나의 지지자와 나의 팬덤들이 나와서 막 박수 쳐주고 하니까 이게 민심 같거든요. 근데 민심은 그렇지 않다는 거. 장애 집회도 어쩌다 한두 번이지 계속하면 안 된다는 거. 실패해본 전철을 밟은 정당 입장에서 제가 정말 애정어린 충고를 드립니다. 사실 이 주제에 대한 여론전, 장외 집회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지금 또 한번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것을 어떤 효과를 좀 바라고 민주당은 있는 것일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어떤 정치적으로 되게 호응받아 야만 뭔가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해찬 최고께서는 국민들의 어떤 오염수 방류에 대한 그 우려를 대변하는 야당의 행위를 재미를 못 보는 행위 이렇게 되게 비하하셨는데 저는 매우 부적절한 말이라고 생각되고요. 사실 일본의 국민들도 만약에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면 도쿄와 가까운 오사카만에 버려라 라고 할 만큼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고 사실은 그래서 일단 방류를 하고 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고체화해야 된다 아니면 증기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다만 한국의 야당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태평양에 있는 도서 국가들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예.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게 당당하지 못해서 되려 국민들이 더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일본 외무상의 말도 사실은 사과를 받아내지 못했고 작년에 일본이 안보문서를 개정했습니다. 그 안보문서에는 독도는 여전히 일본의 땅이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광복절 축사에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국민이 대한민국 지금 현 정부가 일본에 당당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건 그냥 눈 가리고 자신만이 당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장해찬 최고위원님, 권지훈 전 비대위원이 조금 전에 언급을 잠깐 해준 내용 있잖아요. 이 일본 신문에서 한국 정부가 내년 총선 관련해서 좀 빠르게
이 방류를 좀 서둘러 달라고 비공식 요청했다라는 내용을 좀 언급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세요? 우리 민주당이 언제부터 이렇게 일본 언론을 신뢰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한 일본 언론의 가짜 뉴스에 대해서 그걸 막 보도 근거로 삼아서 국회 대정부 질의를 막 하시던데 전혀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이런 식의 논의가 있었던 적도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언론을 이렇게 잘 신뢰하시면 아사히 신문이 보도하는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철석같이 믿고 아사히 신문이 오염수 안전하다고 하면 그럼 안전하다고 믿을 것인지 제가 되려 반문하고 싶고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기사 중에도 사실 뭐 확인이 잘 안 되거나 사실과 다른 오보들이 뒤에 왕왕 밝혀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 같은 일본발 해프닝 중 하나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 뭐 큰 무게감을 두고 우리 국민들을 괜히 혼란스럽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주 심각한 모욕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전히 한국 정부는 한국 국민들의 안전을 우려해서 되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대래 일본 정부에게 가서 빨리 그냥 방류해라 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당연히 정정 보도 요청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은 고발 잘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천공 관련한 의혹이 생겼을 때 언론 두 곳을 고발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매우 강력하게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왜 그걸 안 하시는지 혹시 고발했다가 시시비비를 따지다 보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의혹이 나올까 봐 그러시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고요. 외신 보도에 대해서 정부나 정당이 직접 나서서 고발한 사례가 거의 없기는 해요. 외교 관례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라 국제 관례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글로벌 중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고민이 있겠지만 뭐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공식 입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이제 과방위가 오늘 이제 열리게 되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좀 논의가 있겠다고 이제 예고가 되어 있었는데 오늘 야당 단독으로 좀 회의가 진행되다가 이제 결국 무산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의 상황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뭐 야당 입장에서는 이동관 후보자를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 KBS나 MBC, YTN 같은 방송들이 민주당의 기관지나 다름없다라는 현실을 자인하는 꼴이 아닐까 싶어요. 왜 이렇게 난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방송에 일주일에 1회 이상 출연을 하는데 제가 방금 말한 그 세 곳에 대해서 유독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경기를 일으키더라고요. 공정 보도를 하고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편들어 줄 것도 없이 그냥 전문가들을 모시거나 이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 초빙할 때 1대1 비율만 기계적으로 잘 맞추는 언론은요.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든 누가 되든 크게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네. 뭐 MBC 같은 경우는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14대 1 비율로 전문가를 초빙한다잖아요. 민주당 성향 전문가 14명 부를 때 국민의힘 1명. 그 한 명이 또 공교롭게 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기계적 균형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패널 선정 등으로 불공정한 방송을 하는 KBS, MBC, YTN이니까 이동관 후보자에게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이들 방송이 공정하게 되면 본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파이가 줄어드니까 이 난리를 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동관 후보자에게 바라는 거 많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유리한 방송 환경 만드는 게 가능하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인간적으로 14대 1은 너무 심하지 않나요? 1대 1은 돼야죠. 민주당 의견도 충분히 말씀하시는 전문가나 패널이 나오시고 예. 반대 자리나 다음 시간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 한 명 똑같은 수차로 맞춰달라는 것 그 정도뿐인데 그게 뭐가 어려워서 뭐 과방위를 연임하니 보고서를 채택하니만이 이 난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진짜 황당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사실 임명을 해야 되는 입장은 여당과 정부인데 또 욕먹기가 싫으니까 아예 그냥 참석을 안 하는 것을 여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조국 전 장관을 막 비판할 때는 그 조국 전 장관의 행위 때문에 누가 불이익을 봤을 거다. 그걸 어떻게 그냥 두고 보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동관 후보자는 학폭을 무마하는 과정이 계속 드러났고 그리고 고등학교 이사장에게 전화해서 시험 치고 전학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동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전화를 걸어서 지각 기록 좀 없애달라라고 하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동관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번에 제가 되게 황당했던 건 이동관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궤변을 늘어놓다가 이런 궤변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동관 후보자가 있었던 시절에 좌파 성향 진행자를 특정하고 이 사람들이 건전 성향 진행자로 바뀌어야 된다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아주 방송을 탄압했던 일을 그냥 언론을 모니터링한 수준이다. 그리고 그건 지금도 해도 된다라는 궤변을 막 여당에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언론 그렇게 대하면 나중에 큰 코 다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21일까지고 임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번에 보고서 없는 임명 가능성 어떻게 좀 생각해야겠습니까? 글쎄요, 민주당이 지금 나오는 태도를 보면 청문 보고서 채택 정도가 아니라 이동관 후보자 임명되자마자 고소 고발하겠다, 탄핵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도부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몰상식한 일이죠. 어떻게 후보자가 그 직에 임명받자마자 일을 해야 결격 사유가 생기든 말든 할 텐데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고발부터 하겠다, 탄핵부터 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건지 그냥 기승전 탄핵하라고 국민들이 그 의석을 만들어준 건 아닐 텐데요. 지금의 민주당 지도부 발언이나 기류로 보면 청문보고서 채택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하건 공정한 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갈 길을 가야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권재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